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대의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세종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로 계시는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님을 모시고 재보선 총괄 판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이라고 해야 할지 또 교수님이라고 해야 할지 편하게 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세훈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오셨으니까요. 우리 정 위원장님은 오 후보님의 지역구인 광진구청장을 이렇게 지내셨고 오 후보님과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오 후보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지금 알고 계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민주당하고 박영선 후보 측이 지금 가장 최대 이슈로 삼고 있는 거 기승전 내곡동입니다. 모든 얘기하고 끝에는 내곡동으로 가는데 언론에도 그렇게 하고 있죠. 종번제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 위원장님이 아는 내곡동 땅의 진실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LH 공직자 비리 때문에 그게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요.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공직자로서 정보를 취득해야 해서 산 땅도 아니고 70년도에 장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좀 말씀하고 있지만은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본인이 상속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의 상속도 아니고 사모님의 상속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70년도에 상속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뭐 2005년도하고는 너무나 거리도 멀고 또 현재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 식당에 식사를 했니 안 했니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주변적인 얘기죠. 겉다리 이야기는 거죠.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 측에서 사모님이든 오 후보 측에서든 그 땅을 가지고 시세보다도 더 많이 받아갖고 무슨 큰 차익을 남겼다면 모르지만 강제 수용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오히려 적게 받았다면서요. 보금자리 주택에 이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수용당한 거죠. 수용당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번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봐야지 이걸 가지고 마치 오세훈 후보 측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측이나 민주당은 LH 투기 사태의 분노가 워낙 크니까 좀 물을 타야 하잖아요. 불을 꺼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곡동 땅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이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에 어떤 의구심이 없다 보니까 주변적인 얘기로 흘러가고 설득력도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청량. 그 자리에 갔느냐 안 갔느냐. 가서 생태탕인가 뭔가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하는데 그 생태탕 식당 주인이 15년 전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백바지를 입고 왔다. 페라가모 신발을 신었다. 선글라스 썼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거기 가는데 백바지에다가 선글라스 쓰고 페라가모 신발을 신었는지 그럴 리도 없겠지만 15년 전 얘기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식당 주인이 노는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 그렇죠. 안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 활동도 하고 또 시장도 하셨는데 그걸 다 일일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리고 정말로 교수님 말씀대로 15년 전에 벌어진 이야기를 이제 기억을 한다는 자체라든가 그것 가지고 상대방에서 뭘 어쨌니 저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전혀 본질이 다른 이야기고 또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정 위원장님은 페라가모 신발 압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도 뭐가 페라가모가 얼마나 비싼 건지 어떤 신발이 페라가모인지를 모르는데 생태땅 주인이 그게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왔더라 15년 전에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는 뭐 죄송합니다. 페라가모가 신발이 뭔지 지금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걸 신고 왔다 이런 것은 전혀 좀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때에는 사람이 늘 어떤 것을 깊이 몇 년, 20년 일이라도 늘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면 기억을 하는데 그럼요. 사실 몇 년 전 일도 기억에 하지 않고 염려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을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순히 15년 전에 벌어졌던 기억력 가지고 이게 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정책, 예. 비전,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뭘 어떻게 제공하고 시장을 잘할 건가 이걸 가지고 같이 토의하고 또 여야가 같은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런 방향이 보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정 위원장님의 견해 100% 공감을 합니다. 예. 과거 같으면 야당은 무슨 돈도 없고 관건을 동원할래야 뭐 동원할 거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되게 야당은 네거티브를 좀 쓰기는 썼는데 이번에는 집권 여당이 네거티브에 지금 골머리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그 생태탕이 아니라 생떼를 부리는 생태탕 아주 표현을 잘 하셨던데 15년 전 아니라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손에 핸드폰 들고 자꾸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그러시지만 저도요. 사실은 몇 년 전 기억을 하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게 이제 2, 3년 전은 또 전혀 기억이 안 그렇습니다. 나요. 한 달 전에 것도 기억 안 나는데요. 아니 뭐 좀 어떤 때는 며칠 전에 친구하고 무슨 밥을 먹었는가도 기억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예. 물론 뭐 그 시장님이 기억력에 대해서 여기서 뭐 정확히 판단한다는 어렵지만 하여간 일상적으로 바쁘신 분들은 특히 업무에 역점적으로 활동하신 분은요 사소한 것들은 기억을 잘 못하죠. 그러면요 큰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얘기들은 기억을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 아닙니까? 지금만 해도 뭐 15,000명인가 공무원들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서울시 전체 구청까지 합치면 한 5만 명 되고요. 그렇게 되겠죠. 서울시에 직접 공무원 한 15,00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놓고 어떤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집권 여당 쪽에서 네거티브를 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모선전이 종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좀 자제를 하고 나머지 며칠이라도 좀 정책을 놓고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시민들도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확한 자기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선거 그 다음에 비전이 있는 미래의 어떤 방향 선거 이런 것이 맞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 위원장님은 오세훈 후보와는 아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아는데요. 나경원 후보와 당내 경선 때도 끝까지 오 후보 쪽을 그렇게 곁을 지키셨다면서요. 그때 다들 나경원 후보가 이긴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가서 은근히 줄을 서고 싶었을 텐데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님하고는 저하고 깊은 연이 있는 것이요. 우선 민선 4기 서울시장 대 광주구청장 또 자유한국당의 강진 갑의 당협위원장과 을의 당협위원장. 을은 이제 오세훈 씨고 저는 이제 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대 공공정책대학원의 특임 교수도 했고.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저희가 하기회라는 그 해가 있었는데 저희가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도 같이 연수를 갔습니다. 이런 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오세훈 시장님하고 잘 알고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뭐 오세훈 후보하고는 인연이 뭐 한 10년 이상 이렇게 넘겠네요. 1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구청장,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같이 또 활동도 했고 또 특히 이제 광진 그 자유한국당 광진 갑을 당협위원장 때는 광진구의 행사를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예안도 많이 있습니다.
뭐 광진구청장 하셨으니까 광진구청 관내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그렇죠. 보셨을 때니까 예. 또 오 후보가 거기 선거에 나오실 때는 많은 또 조언도 그렇죠. 해주셨을 예,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역 사정이나 이런 관계를 예. 알기 때문에 많이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동지 같은 역할을 서로가 했죠. 한 16년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는데 그러죠. 오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젠틀맨이고 예. 또 합리적인 그런 예.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사고를 예, 예. 또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는 좀 중도 지향 예. 그런 성격인데 좀 오 후보의 인간적인 면 이런 걸 좀 소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 후보님께서는 외유 내강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이 내공이 좀 깊으신 분이라고 우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좀 책임감이 남다르게 강하십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서울 시민한테 내가 큰 좀 죄를 졌는데 예. 이걸 어떻게 했는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가 하여튼 과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살아가는 때 신의와 의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신의와 의리를 그분이 평소에도 좀 나름대로 어떤 소신 있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존경하고 그랬었죠. 백수 생활 한 10년 하셨잖아요. 예, 오 그렇죠. 후보님. 예.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큰 짐을 지고 계셨네요. 예, 그러죠. 서울 시민한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어떻게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셨고 저도 여기에서 뭐 두 번이나 예.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국민은 또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까 이것도 같이 많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 그러셨겠네요. 또 시장 하실 때 구청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 한다면은 오세훈 후보의 어떤 행정 철학이랄까? 예. 또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좀 두드러진 업적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예, 우선-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 DDP 예, 예.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예, 예. 이게 지금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울을 디자인 서울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예. 하면서 품격을 확 높여놨어요. 예. 디자인 서울을 강조하시면서 천만인 애국 예. 관광의 유치.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그 아름답고 깨끗한 서울을 이걸 많이 생각을 하셨고요. 본인이 부진을 하셔서 그렇지만 현장 행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에도 오셔가지고 같이 현장을 돌아보시고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희망하는 행정을 펼칠 건가도 생각하셨고요. 그분이 좀 비전에 대해서 좀 강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서울 또 이런 역사 문화가 있는 서울을 가꿀까를 많이 하셔서 저도 그 컬처 노믹스를 통해서 광진구를 발전시키겠다 해서 예. 아차산 고구려 역사 박물관 사업도 네. 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예. 국비가 30%, 시비 30%, 구비가 40%일 때도 가감하게 지원해 주셔서 늘 그 참 혁신적인 그다음 미래 지향적인 문화 도시 이걸 많이 표방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뭐 동네 살리기 뭐 했는데 그것은 과거 퇴행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 서울시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예, 예. 또 그렇게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려면은 글로벌 감각이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새 4차 산업 예. AI 인공지능 예. VR 가상현실이라든가 예. 3D 프린팅 나노 바이오 예. 또 디지털 혁명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도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제대로 서울 시정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서울은 이제 글로벌 도시가 됐잖아요. 예. 글로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4차 어떤 산업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도 가져야 되는데, 오시장님은 제가 이제 그 시장 되기 전에 글로벌 기업에서 한 28년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셨군요. 늘
사고 나서라든가 의식이 저하고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오세훈 시장께서 재선길도 이번 시장에 당선되신다면은 뭐 새로운 국제적인 경쟁력, 글로벌 도시 서울로 가꾸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행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산업적인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블록체인이라든가 핀테크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런 기술적인 기반을 서울시에서 잘 만들어주고 뒷받침해줘야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뭐 국내 경쟁이 아니라 세계 경쟁이고 그 중심에 수도 서울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2008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강남하고 강북의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 공동 가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강남에 있는 재산세를 일정 부분 50% 정도는 그 지역에 쓰되 나머지 50% 정도는 서울이 공동으로 걷어 가지고 그좀 발전 안 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10년 전하고 또 다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말씀 그런 핀테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가꾸는데 아마도 많은 구상을 하지 않겠냐, 혁신적인 발상을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물론 이번 LH 사태로 그 이전에도 문재인 정권이 24번인가 뭐 5번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다 실패해가지고 집값 폭등에 뭐 전세 대란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 실패를 겪었고 대통령까지도 결국은 죄송하다 그렇게 한스럽다 하고 실패를 자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시민들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또 박원순 전 시장 체제에서 추구해왔던 그런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사실은 서울시장의 그 공약 전에요. 광진 의뢰 그 국회의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거기 그 공보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정책에 가감한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쉽게 뭐냐면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풀어서 그 재건축 재개발하면 그만큼 우리가 집 수요가 에 대한 공급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서울시장이 되신다 하면 가감하게 정부하고 협조할 것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용적률, 건폐율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면은 제가 볼 때 부동산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은 안 되더라도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그래도 해결될 수 있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는 있죠. 서울에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땅이 없는데 거기다가 대고 무슨 공공개발이다 어쩐다 해봤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과감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풀고 층고도 지금 35층으로 딱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걸 뭐 50층까지 한강변에는 좀 풀시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비유라든가 또 도시의 여러 가지 환경도 생각을 해서 적절한 규제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현재 그 부동산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폭등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 협조할 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층고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푼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싹 뭐 50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디자인이라든가 또 남산과 뷰 관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조금 풀어줄 때 있고 또 규제할 때 있고 그런 것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 그게 시장의 리더십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제 그게 이제 그 사실은 일반의 건설 업자들이 조금만 지원하고 풀어주면은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공공개발도 전혀
하늘 것은 아니지만은 할 건 적절하게 해야죠. 그죠. 민간하고 민간 개발하고 공공 개발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은 확대 공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건설 네. 이 분야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아주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뭐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가 OECD에서 1위로 뭐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경제를 극복하는 것은 좀 건설 경기도 풀어가지고 예. 이렇게 부흥을 좀 시키는 그런 그죠. 예.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아마도 여러 가지 부문 중에 건설 부문 활성화가 제반 다른 제만 기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또 인력 공급에 이것도 뭐 취업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선거전이 아주 종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2일과 3일이 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를 했어요. 혹시 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투표하시려고. 저는 이제 저는 했습니다. 4월 7일 날 하려고. 이번 사전 투표율이 20.5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20.14%, 그리고 2019년 4.3 재보선 때는 14.37%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2년에 사전 투표가 도입이 됐는데 이후 최고 지금 사전 투표율을 기록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우선 지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특히 경제 정책 면에서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또 코로나 19에 대한 이건 접종 문제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좀 정권 심판론이 가장 먼저 대두되니까 빨리 가서 그런 걸 가지고 막 투표에 사전 투표를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야당은 또 아전인수로 뭐 자기들한테 지지율로 그렇게 뛰어나오. 과거에는 사전투표 특히 지난해 4.15 총선 때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 보수 쪽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 부정하는 거 아니냐, 뒤바꾸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사전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 문제 있는 것도 많이 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뭐 언론에 보니까 젊은 지지층들이 야당을 많이 좀 지지한다는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아니, 지금 여론조사가 2030이 완전히 지지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건 다음에 선거라는 것은 엄격히 결과가 나와야 분석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권 심판과 또 젊은 층들의 그런 호응이 있어서 사전투표가 높아졌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일 오면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월화수 수요일 날 이제 본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선거로는 종반전에 접어들었는데 아마 민주당이나 박영선 후보 측은 여전히 하나의 네거티브 전략에 총집계를 하면서 그 네거티브를 통해서 집토끼들, 자기 세력들을 결집하는 그런 작전과 또 하나는 조직을 총동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오세훈 후보 측은 이 종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잖아요. 지금은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현명하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먹혀지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아무래도 지금에 있는 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요인이 정권 심판이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여러 가지 지원하고 공약을 좀 어쩌면 좀 많이 남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시민들이요 의식이 높아져서요 자기 돈 준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아버는 오히려 진솔되게 잘못도 시인할 거 하고 또 이렇게 변화해서 계획을 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갔을 때 오히려
득표율이 자기 표가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추세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정부에서 10만 원 주고 100만 원 뺏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세금 폭탄이 그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분노한 거 그것이 묻지마 정권 심판론으로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요. 뭐 개인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가장 잘 알거든요. 과연 정말로 그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정부였느냐 스스로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래서 그쪽으로 방향이 흐르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아마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 측이나 민주당이 네거티브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언론 출신이 보더라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요.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거티브라는 게. 그래서 혹시 선거 며칠 남겨두고 혹시 결정적 한 방이 뭔가 있나. 박영선 후보 측에서 무슨 중대 발표설 뭐 이런 것까지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이 흘려가지고 중대 발표가 뭐야? 뭐 사퇴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오세훈 후보 측에는 관심 없다 하고 무시 전략으로 쓰던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중대 발표라는 것이 옛날에 그 뭐 저기 다른 어떤 그 북한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저는 뭐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부동산 학대 공급과 아울러서 이제 참 상생하고 정의로움 이거를 좀 본인이 앞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상생과 공정.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능수학을 할 수 있다. 근데 저도 구청장 했지만 사실은 시작한 지 한 1년간은 뭐 알고 배우다가 지나간 거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 시장은 그래도 시장님을 두 번 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선행해야 과연 올바른 서울시정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그 열망 이걸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에서 이번 선거에 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잘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훈 후보 측 공동 선대위원장 님이시니까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투표도 많이 해주시고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부도 선택하고 선거를 통해서 정책도 선택하는 건데 4월 7일 날 서울시 보궐선거에 꼭 참여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서 정말로 서울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이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이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어떤 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을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오세훈 후보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송학,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님을 모시고 오세훈 후보의 인간적인 면이라든가 또 정책적인 또 행정 철학 이런 부분들 다양한 면을 점검해 봤습니다. 정 위원장이 강조한 대로 우리 시청자들이 이번에는 다 투표장으로 나가서 우리의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단단히 회초리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